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두 번째 강의는 어떻게 이 자녀의 꿈과 끼를 키워줄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꿈과 끼를 키우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모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그러면은 아이는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자녀들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앞으로 진로 지도라든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지도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08년도에 조사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특히 성적과 관련돼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아이들은 성적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요. 내가 성적이 낮으면은 나는 이제 힘들어. 근데 그게 우리 학부모들이 먼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성적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없다. 초등학생이 약 27%, 고등학생은 약 60% 학생들이 나는 이제 성적이 부족해서 내 꿈을 이룰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이미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약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연 성적이 전부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IQ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 지능의 8가지 중에서 한 2가지 정도, 3가지, 많아야 3가지 정도만 측정하는 거고 나머지는 측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IQ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성적에? 한 30%. 나머지 70%는 다른 요인이더라. 그래서 암기하는 법만 조금 바꿔도, 기억하는 방법만 바꿔도 엄청나게 학습하는 방법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IQ하고 그렇게 크게 연계가 없다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는 IQ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직장생활을 하는 데서는 IQ보다는 사회성, 그렇죠? 대인관계 능력, 자기성찰 능력, 도전정신, 창의력 이런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큰 국가적으로도 서글픈 사실이고 이런 일은 우리가 일어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새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못 다녔어요.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때 흙수저였어요. 대부분이 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흙수저였어요. 그때 흙수저라는 생각을 갖질 않았습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내 꿈을 이룰 수 없어. 약 초등학교 중학생이 약 40%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금년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서글픈 겁니까?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나는 이제 내 꿈 이룰 수 없어. 얼마나 서글픈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과연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미래가 창창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바꿔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해방 이후에 또 6.25가 전쟁이 발발해서 거의 모든 게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1964년에서야 저희가 1인당 GNP가 국민소득이 $100였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이 1인당 GNP가 대개 $1,000를 넘어서 $2,000가까이 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럼 $100라는 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아프리카 국가보다 못 살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약 3만 부를 내다보고 있고 세계 경제 대국의 14위로 이게 성장을 했어요.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64년에 100달러였어요. 그러다가 30년 후에 약 95년에 10,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약 3만 부를 내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교육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열화 같은 열정과 노력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우수한 인력을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성공을 해왔어요. 근데 앞으로 어떠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발전해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예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에서 2013년에 삼성전자 휴대폰 점유율이 19.7%로 중국에서 1위를 했어요. 근데 2년 만에 작년에 7.2%로 5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1위를 했을까요? 애플 아닙니다. 중국. 샤오미, 화웨이 두 개가 약 16%씩 차지하면서 1등을 하고 있어요. 점유율. 거의 비슷한 성능인데 30%가 싸게 나와요. 그럼 누구 거 쓰겠어요?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중국 거 쓰겠죠. 성능도 비슷한데.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한국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니를 추격해서 지금 소니가 어떻게 됐어요? 있지만은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모토로라도 물리쳤습니다. 노키아도 물리쳤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타도로 중국 업체들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박사학위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 근데 최근에 중국이 그걸 돌파했습니다. 아까 중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5만 명 이상이 나옵니다. 엄청난 고급 인력을 배출하고 있어요. 인구가 15억이에요. 위에 나와 있습니다. 브릭스라고 돼 있어요. 혹시 브릭스가 어딘지는 아시죠? 지금 브라질이 조금 헤매고 있습니다만은 브라질, 러시아, I가 2개입니다. 하나는 인도,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 C는 여러분 잘 아시는 중국. S는 잘 모르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 외에도 지금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대우조선, 그렇죠? 포항제철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 소니나 노키아나 이런 것처럼 국제시장에서 밀려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도 약 90%의 제품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해외에서 만들어져요.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에서요. 국내에서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도 경쟁력을 갖춰야 서바이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싼 나라를 찾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국내에 공장이 없습니다. 그럼 일자리가 어디로 갈까요? 해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두 번째 현실은 또 뭐가 있죠? 얼마 전에 이세돌 선수하고 대국했던 알파고 인공지능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세돌.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 근데 막상 경기를 해보니까 이세돌 선수가 게임이 안 됐어요. 겨우 1승 거쳤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인공지능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건 신문에 나온 겁니다. 얼마 전에 로봇가 의사를 진찰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약 20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알파고 닥터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사람보다? 뭐 연중 무휴, 일요일 날도 없어요. 새벽에도 근무합니다. 여러분도 일요일 날 새벽에 아파서 병원에 가봐요. 문이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닫혀 있죠. 알파고 닥터는 언제든지 웰컴. 휴가도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장점일까요? 진료비가 저렴하죠. 사람보다. 또 장점이 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확도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2011년에 미국의 퀴즈왕하고 대결해서 퀴즈왕을 완전히 초등학생 누르듯이 눌러버린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지금 암 진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정확도가 96%. 웬만한 베테랑 의사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은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20년 후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진료 기록을 다 컴퓨터가 입력시켜가지고 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종합기록 카드를 하나 집어넣으면은 앞으로 5년 후에 무슨 병이 걸릴지도 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또 변호사. 지금 실제로 미국의 대형 로펌 회사에서 로스라는 인공지능 변호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법률, 사건 판례를 다 입력시키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사건 사례를 집어넣으면은 10분도 안 돼서 가장 모범 답안이 나와요. 사람이 1년 걸릴 것도 10분 안에 해치울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확하죠? 싸죠? 연중무휴예요. 새벽에 가도 언제든지 웰컴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가겠어요? 저한테 오시겠어요? 알파고한테 가시겠어요? 알파고한테 가죠. 그럼 사람 어디로 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지금 유엔에서 매년 미래 보고서라는 걸 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책방에 가면 구하실 수 있는데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30년, 2040년, 2045년이 되면은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건가. 아까 제가 잠깐 나눠보니까 이 학부모님 자녀들이 대개 유치원생이라고 그러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사회 나와서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몇 년 후쯤 돼요? 한 20년 이상은 지나야 되죠. 그러면 언제죠? 2036년. 그럼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미래를 알아야 진로를 하고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20년 후의 세상은 지금이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의 세상을 생각하고 진로 지도하면은 거의 7, 80%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의사 병원 진료가 사라진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학자들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다보스 포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매년 스위스에서 매년 초에 열리죠. 거기서도 2020년까지 약 7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 건 200만 개뿐이다. 로봇이나 기계가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뭘 할 수 있어요? 은행에 가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은행에 가면은 돈을 다 통장을 가져가고 비밀번호를 해서 찾았어요. 지금 누가 그렇게 찾아요? 다 카드로 찾죠. 온라인으로 하죠. 옛날에는 은행에 가면 직원이 20명, 30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10명도 안 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어요. 맞아요. 지금 은행도 그렇게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 투자 상담사도 이제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그래요. 인공지능이 더 정확하게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지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여러분의 꿈나무들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팔에 뭐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귀에다 대고, 팔에 달린 귀에다 대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기형할까요? 과학자예요.
지금 미국의 프린스턴 대, 존 홉킨스 대학 이런 대학들의 의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인공장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세포를 빼서 배양을 한 다음에 3D 바이오 프린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집어넣으면은 귀 모양, 심장, 위장 이런 게 다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갈아 낄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여러분이 어디가 고장났다, 위가 고장났다, 암이 걸렸다. 그러면 절제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부품을 바꿔버립니다. 뇌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요. 치매는 아직까지는 치료가 불능해요. 왜냐하면 뇌세포는 한번 없어지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은 몰라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인공장기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가가치가 높아요. 왜? 사람이 존재하는 한 오래 살고 싶고 젊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공장기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귀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생학습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교 다니시지만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절반이 문을 닫을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학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K무기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 서울대 이런 유명한 대학들이 10개가 모여서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오픈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들을 수 있어요. 신청해서. 지금 40대, 50대가 약 20%씩 듣고 있다고 그래요. 대학생이 아니라도 자기가 궁금한 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학생들은 학교에 안 가고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요. 하버드대, MIT에서 지금 edX라는 이 온라인 강좌를 오픈했어요. 1000개가 넘는데 여긴 유료입니다. 하나에 뭐 50달러나 100달러짜리가 있는데 학비가 1년에 얼마죠? 3만 내지 4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약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입니다. 학비만 1년에. 근데 온라인 강좌로 들으면은 한 100만 원, 200만 원도 안 되면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쌉니까? 그리고 미국에 안 살고 여기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이수하면 학위증이 나와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학도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개발을 할까요? 앞으로 시장을 내다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많은 대학들이 온라인 강좌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강의 못하면은 그 교수는 없어져요. 강의 잘하는 사람이 이제 10,000명, 20,000명 강의를 합니다. 왜? 학생들은 취업은 안 돼요. 그죠? 비싼 강의로 내고 가느니 강의료 싸면서도 똑같은 학위증 받는데 뭐하러 가서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온라인 시대, 평생학습 시대. 이제 나이가 들어도 언제든지 직장 다니면서 또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평생 고용이 아니라 평생 직장입니다. 한 직장이 아니라 이제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이제 살아야 돼요. 평생 고용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한 직장에서. 이제 옮겨 다녀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계속 자기가 능력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런 능력을 또 갖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기업이 얼마까지 존재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소니, 대우조선 보세요. 그렇죠? 은행도 문 닫는 은행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는 국제 경쟁, 글로벌 시대예요. 우리나라에서만 머리 좋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학들도 이제 문 닫을지 몰라요. 왜? 하버드 대학, MIT 대학에 밀려서. 거기는 100만 원, 200만 원이면은 여기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고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만 여러분들 자녀가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어떻게 대처해 가면서 살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 지식을 아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세돌 선수가 알파고하고 싸워서 이겼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세돌 선수 같은 거는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천재입니다. 그 많은 기보를 다 외우고
분석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도 바둑을 좀 둡니다마는 한 번 보고 30수, 40수를 내다보는데 알파고는요, 한 번 보고 100수 끝까지 내다봅니다. 그런 선수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제는 암기 잘해서는 이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웬만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사, 회계사, 변호사 누가 대체해요? 알파고가 대체합니다. 그 더 잘해요. 그러면 알파고가 하지 못하는 그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어딜까요? 그 같이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없지만 앞으로 나올 직업들이 또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공장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고용시장,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분석해가지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어느 기업에서 몇 명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느 직업이 유명할 것 같다. 그런 걸 예측하는 데인데 거기서 앞으로 미래에 생겨날 직업을 쭉 써놨어요. 저는 이게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이 중에 하나는 또 밀려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두 가지는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절대 안 없어질 것이다. 하나는 맨 위에 있는 인공장기 조직개발자. 왜? 사람이 존재하는 한 인공장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100세, 200세까지 살고 싶죠? 더 젊게 살고 싶죠? 무슨 희생을, 무슨 비용을 치러서라도 바꾸고 싶겠죠. 그죠? 그거는 안 없어집니다. 그렇죠? 인공장기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또 하나, 여기 데이터 소고원이라고 써 있어요. 중간 밑에서 네 번째. 요거는 속칭 데이터 장례사라고 부릅니다. 뭘까요? 인터넷에 떠다니는 여러분 불필요한 거, 원하지 않는 정보를 지워주는 직업이에요. 지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 정보들이 떠다니면서 피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또 본인이 올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지우고 싶은 정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정보는 함부로 없앨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저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기술자, 그리고 관리할 때 또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지워달라고 지워주질 않습니다. 올릴 땐 여러분 마음대로 올리지만 지울 땐 마음대로 못 지워요. 이거 지워주는 사람이 데이터 소고용, 데이터 장례사죠. 이 사람도 인터넷 시대가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젠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이 생길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직업, 의사만 바라보고 여러분 교육을 시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속된 말로 쪽박 찰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어때요? 힘들죠? 예, 똑같은 겁니다. 그때 가면은 이제 사람은 의사가 한두 명이 하고 나머지는 다 인공지능 알파고 닥터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앞으로 우리 젊은 꿈나무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꿈나무들에게 잘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냥 지식을 암기시키고 성적만 좋게 나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유망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지금 중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이게 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가 높은 경쟁력으로, 그죠? 스펙이 좋아서, 그죠?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없는 돈에 과외도 시키고 다 시켜요. 맞죠? 그래서 헬리콥터맘, 요새는 이제 잔디깎기맘이라고 나왔어요. 들어보셨어요? 헬리콥터맘은 위에서 이렇게 조정만 해주는 건데 잔디깎기맘은 이제는 성질이 났어요. 애가 마음대로 안 들어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강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헬리콥터 타고 있다가 땅으로 내려왔어요. 내려가서 직접 잔디기계를 갖고 앞에 장애물들 전부 다 치워주는 거예요. 전부 다. 걸치작거리는 거. 뭐 공부 못해? 그럼 자기가 대신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죠? 타이거맘? 중국의 에이미 추아라고 예일대 교수인데 자기 자녀를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 넣어서 책을 써냈습니다. 2011년에 The 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 그러니까 타이거 맘이 뭐라 그럴까요? 승전보라 그럴까요? 그런 책으로 써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못 들어보셨어요? 타이거맘이라고 해서 스파르타식으로 자녀를 교육시켜가지고 성공한 예입니다. 미국에서는 스파르타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서 충격을 받았었어요. 우리나라는 스파르타식이 많지만은 미국은 아이들은 그냥 거의 그냥 뭐 공부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둡니다. 우리처럼 과외를 막 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나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이건 3살짜리, 만 36개월짜리인데 아침에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스케줄이 쫙 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예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언론에도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보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기에도 그게 보약이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재능이 틀리고 받아들이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몰입이 되고 공부도 잘하는데 어떤 아이는 오히려 다른 음악을 들으면 더 몰입이 되고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 음악을 안 들어야 더 잘 되는 아이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엄마는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니까 옆에 있는 아이는 막 수재가 되고 막 공부도 잘해. 우리 애도 그렇게 키워야 돼.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면은 이제 아이가 이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코티졸이 대량으로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제 뇌세포가 위축되고 활동이 위축이 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긴장이 되면 잘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마이크 체질이 돼서 이렇게 진짜 굉장히 그 탁월하신 분들 또 얼굴도 예쁘신 제가 진짜 이렇게 어머니들 앞에 이렇게 서기는 쉽지 않은데 처음이고 또 이렇게 미인들 쓰신데 제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마이크에 쓰면은 머리가 하얘집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왜 하얘질까요? 긴장하기 때문에. 긴장하면 아는 것도 안 나와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긴장하면은 머리가 하얘진다고 그러죠. 백지 상태.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두뇌 활동이 정지됩니다.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거 이런 걸 받으면은 그 긴장이 되면서 두뇌 활동이 자꾸 위축이 되고 저하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거는 자녀가 몰입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걸로 자꾸 이렇게 해줘야만 그 아이가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면에서 만약에 이 아이가 이렇게 성공했다. 실제로 성공할 수도 있겠죠. 뭐 아이는 수십만 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명이 성공했다고 해서 내 자녀도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엄마가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게 100% 맞는 줄 알고 따라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 자기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의 재능과 소질과 적성 이런 게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촉각, 시각 다 다르잖아요. 눈이 가지고 있다고 시력이 다 똑같아요? 코 있다고 후각이 다 똑같아요? 다 틀립니다. 똑같아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8가지 지능이 있지만은 다 정도가 틀려요. 어떤 아이는 신체 운동 지능이 활달하지만 어떤 아이는 또 공간 능력이 탁월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게 주입이 된다고 해서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뇌는 블랙박스로 아직도 뭘 몰라요. 지금까지 모든 과학자들이 동원해서 만든 게 아까 180개 영역의 뇌지도예요. 소정밀지도. 그렇지만 아직도 수박이 겉핥기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뭐 꼭 이게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번 이제 보면은 왼쪽에는 엄마가 열심히 반찬을 골라서 먹여주고 있어요. 오른쪽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있습니다. 막 흘리기도 하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줄까? 그게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만약에 엄마가 하나하나 다 먹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는 음식 맛을 잘 알까요? 잘 몰라요. 그리고 다음에 음식점에 가서 먹으라고 그러면 골라 먹을 수 있을까요? 못 골라 먹어요. 왜? 자기는 엄마가 먹여주는데 습성이 돼 있어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소극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음식 맛도 몰라요. 그게 그냥 주니까 먹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서 소화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근데 오른쪽의 아이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골라 먹고 막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자기가 했을 때 성취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가 지금 퍼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뭐 진짜 애를 먹고 있어요. 못 맞추고 답답해서 엄마가 대신 맞춰줘요. 그러면 애는 어떻게 될까요? 퍼즐을 맞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성취감이 안 생깁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해준 거라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자기가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시간 걸려서 하면은 아이는 그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했을 때 그 성취감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또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스로 하게끔 기회를 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엄마가 대신 돌제비 때 연필을 집어준다고 해서 공부 잘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다 만들려고 해요. 아까 그림 보셨죠? 3살짜리를 쫙 스케줄 짜가지고 분 단위로 쭉쭉 쪼개서 뭐 가드닝, 뭐 에티켓, 영어 뭐 이런 걸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도 수준이 있잖아요.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수준이 있는데 아기가 소화도 못하는 걸 계속 집어넣으면 소화가 돼요? 안 되는 거죠. 아기가 지금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고기가 몸에 좋다고 고기 막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두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아기가 싫어해도 고기가 몸에 좋으니까 막 집어넣듯이 이게 좋다고 막 집어넣고 있잖아요. 막 트레이닝 시키고. 지금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이렇게 자기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뇌세포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기가 함으로 해서 자기가 성취 욕구가 생기고 다음에 또 하려는 의욕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맹모 삼천지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굉장히 연계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를 이제 오해하시는 것도 좀 있어요. 처음에 어디로 이사 갔어요? 처음에 저기 나오잖아요. 무덤가 옆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 맹자가 뭘 했어요? 상여꾼 노릇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아마 돈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묘지 옆이니까 얼마나 집이 쌌겠어요. 그죠? 글로 갔어요. 그러니까 애가 상여꾼 노릇을 하고 막 흉내를 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없는 돈에 빚을 내가지고 제 생각에는 저 시장으로 갔어요.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시장이라는 데는 가장 비싼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는 돈에 아주 뭐 돈을 마련해서 이제 시장으로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장사꾼 흉내를 냈더라는 거예요. 그죠? 야, 그래도 이거 아니겠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서당 옆으로 갔더니 이제 공부를 하더라.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환경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들은 거기까지 이해하시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애가 뭘 좋아하든지 관계없이 서당이 좋다니까 서당으로 가는 거예요. 맹자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아기가 뭘 잘하는지 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서당에도 가보니까 애가 이제 글을 읽고 하니까 여기가 좋다 해서 거기 있는 거지, 자기 생각에 서당이 좋다고 끌고 간 게 아니죠. 끌고는 갔지만 아기가 하는 걸 본 거예요. 그죠? 우리는 강제로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서당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죠? 처음부터 서당으로 가는 거예요. 아기가 뭘 잘하는지 그걸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거를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만 아이가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 맹모 삼천지교는 우리가 환경이 중요하다. 그 대신 엄마가 기회를 제공해 줬을 뿐이지 엄마가
연필을 집어서 아이한테 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맹자니까 이 재능이 많은 거예요. 여기를 가도 저렇게 하고 시장에 가도 저렇게 하고 서당에 와도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수영장에 갔으면 수영도 잘했겠죠. 근데 모든 아이가 그럴까요? 이 아이는 맹자니까 능력이 탁월해서 그랬겠지. 다 맹자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서당에 끌고 간다고 다 맹자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다 서당에 끌고 가면 맹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고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 몇 가지 재능이 있어요? 8가지 있어요. 꼭 서당만 있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공자님도 말씀을 하셔요. 이제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뭐 아는 사람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호지자, 즐기는 사람은 이기지 못하고 즐기는 자는 더 즐기는 자, 아주 진짜 흥이 나서 하는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 근데 요새는 낙지자, 불여, 광지자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즐기는 자도 안 돼요. 미치는 사람한테는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박제가 우리 그 실학자로 유명하신 분도 불광불급이라고 했어요. 미쳐야만 된다. 이제는 인공지능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단지 공부 좀 한다, 성적이 좋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질 않으면은 이제 어려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머시멜로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And I'll give you another one if you wait, or you can eat it now. When I come back, I'll give you another one, so then you'll have two. But stay in here and stay in the chair till I come back, okay? All right. 이건 잘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고 그게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굉장히 유익하고 유용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머시멜로라는 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달콤한 과자예요. 하얀.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만 보면은 진짜 먹고 싶어서 뭐 속된 말로 환장을 합니다. 근데 15분을 견디면은 하나를 더 주마라고 선생님이 나가요. 그리고 이제 몰래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 겁니다. How'd you do? Did you do good? You did? You wanted to eat it, didn't you? 이제 이 아이는 15분을 견뎠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줍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그럽니다. 자, 이 표정 보세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실험이냐면은 60년대 말에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이라는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재미난 실험을 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걸 먹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를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로 유명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5분을 견디면은 네가 안 먹고 나중에 하나를 더 주마. 그러고 이제 나갔어요. 그걸로 끝났으면 이건 끝난 실험이고 유명하지도 않아요. 근데 큰 걸 발견했습니다. 15분을 참고 견딘 아이들하고 15분을 견디지 못하고 먹은 애들하고 차이점이 뭔가를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뭘까요? 15분을 견딘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대인관계도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먹어버린 아이들은 마약, 담배, 술 중독, 학교도 드랍아웃, 중간에 그만두고 대인관계도 안 좋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계속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아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머시멜로 테스트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건 뭐냐? 여기도 써 있습니다만은 만족 지연 능력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15분을 내가 지금 먹어도 되지만 2개를 먹기 위해서 15분을 지금 참는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2개를 먹을 수 있다. 2개를 먹었을 때 그 희열, 보세요. 얼마나 지금 행복해요. 그죠? 얘가 하나하나 10개를 먹었을 때 희열하고 지금 참고 견디다 2개를 먹었을 때 희열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려는 욕구가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친구랑 뭐 놀러 가야 되는데 모레가 시험이에요. 친구가 오라고 난리예요. 근데 내 미래의 꿈을 위해서 그걸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성찰 능력이라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그게 좀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걸 아셔야 되죠. 자,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 실패한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봐요. 안 되면 말고. 그리고 다른 것도 해보냐. 그러니까 뭐 감정이 하는 대로 이거 하다가 지겨우면 다른 거로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내가 뭘 잘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목표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몰입을 해요. 그죠? 실패를 하면 내가 왜 실패를 했나? 그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실패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인데 여기서 IQ가 높다고 성공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도 안 됩니다. 대부분 다른 지능이에요. 특히 자기 성찰 능력이 약 40%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거의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으로 나오는 것은 자기가 실패한 사례를 분석을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주는 거. 아까 그렇게 해줄 때 이 학생은 내가 15분을 견디니까 이렇게 맛있고 그 쾌감을 잊지 못해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하려고 하죠. 근데 엄마가 대신 해주고 이렇게 한 아이들은 결국은 그런 걸 못 느껴요. 그리고 귀찮으면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성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간단해요. 아이가 그런 능력이 갖도록 만들어줘야죠. 스스로 하고 스스로 성취감을. 그래서 아이에게 적절한 정도의 미션을 줘야 돼요. 그리고 뭘 사달라고 그러면 그냥 사주는 게 아니고 약속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네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러면은 네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이걸 잘해서 네가 팔아서 다음 장난감은 이걸 팔아서 네가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이 장난감을 잘 가지고 놉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은 곧 지겨워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해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거를 팔고, 외국에는 그런 게 많아요. 뭐 가라지 쉐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중고품을 사고 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고 자기가 직접 나와서 팔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가 또 다른 장난감을 삽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가 경제의식도 배우고 또 장난감도 자기가 소중한 걸 알고 그리고 딴 사람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잘 팔기 위해서 더 잘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약속을 할 수도 있어요. 네가 어떤 숙제를 하지만 내가 사줄 수 있다든가. 그래서 아이가 어떤 성취감을 자꾸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달란다고 사주는 거, 이거는 아이에게 뭐예요? 세상 만사는 내 뜻대로 되는구나 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없어요. 아이에게 그런 걸 심어주면 나중에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은 좌절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누가 만들어요? 우리 부모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이는 처음부터 백지 상태예요. 타블라 라사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백지 상태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느냐 도와주는 게 어머니 역할,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물론 학교도 잘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교육들은 가정에서부터 잘 같이 일어나야만 된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갖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머시멜로 테스트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이 아이들이 자기가 미래의 꿈을 위해서 내가 지금 놀고 싶고 먹고 싶고 뭐 전자게임도 하고 싶지만은 그걸 누르면서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키워주고 그것을 발굴해주고 격려해주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이 아이는 결국은 그런 걸 느끼지 못해요. 결국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금방 좌절합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파고가 나오고 브릭스가 쫓아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워져요. 더 쉬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미치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미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몰입할 줄 알아야 돼요. 몰입하려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시킨다고 몰입이 됩니까? 엄마가 먹여주는 거, 그건 먹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이제 못하는 거예요. 몰입이 안 되는 거죠. 음식 맛을 모르기 때문에. 두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뇌는 특히 남이 준다고 해서 또 남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음악을 들으면 어떤 음악이 좋고 어떤 음악은 싫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모차르트 음악이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종점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일종의 퀴즈를 내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가 3명 있다고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3명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를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두뇌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이 편의상 그냥 신체로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첫째는 파란색인데 다리가 유독 발달돼 있어요. 그죠? 둘째는 노란색인데 뭐가 발달돼 있어요? 팔. 그죠? 근데 셋째는 기형아예요. 그죠? 팔만 한쪽이 되게 길어요. 근데 사람도 사실은 그래요. 뭐 재능이 8가지 있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재능하고 이 신체하고 지금 같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진로를 지도한다 그러면은 첫째에게는 뭘 시켜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운동을 시킨다 그러면은 축구, 또 뭐가 있을까요? 달리기, 예, 육상, 다리로 하는 거, 그죠? 다리로 하는 거 하면은 얘는 다른 두 사람보다 월등히 잘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노란 둘째는요? 네? 말씀해 보세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농구, 야구,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팔로 하는 거, 그죠? 팔로 하는 거. 뭐 탁구든 배구든 농구든 팔로 하는 거는 같은 조건이라면은 둘째가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죠? 아까 김연아 선수하고 장미란 선수 보세요. 만약에 역할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셋째는요. 얘는 남이 보면 우습잖아요. 그죠? 기형아예요. 그죠?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얘 아주 이게 잘 쓰면 엄청나게 뭐 대박이 될 수도 있어요. 대박. 어떤 걸로 하면 대박이 될까요? 예? 어느 거? 어느 거요? 조각. 조각하는 거요. 뭐, 예, 또. 운동 중에. 펜싱. 펜싱하면 이길 사람이 없어요. 예, 남보다 팔이 더 2개가 긴데 어떻게 이겨요?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죠? 사람이 재능이 예를 들어서 그 아이는 워낙 재능이 좋아요. 한쪽은. 근데 다른 건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쓸모없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죠? 머릿속에 있는 재능이. 근데 몸에는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예요? 관찰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이의 재능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마가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엄마가 만들려고 그런다는 얘기죠. 엄마는 기회를 제공만 해줘야 돼요. 맹모 삼천지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기회 제공이라고 그랬지 엄마가 서당에 끌고 다 집어넣으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소중한 거는 기회를 많이 주고 그 기회를 봐서 아이가 잘하는 거를
잘하도록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성찰 능력, 아까 만족 지원 능력이라 했죠. 그런 걸 잘 갖도록 해줘야 돼요. 사달란 대로 다 사주고 이러면 안 되고, 또 안 된다고 무조건 억압질러서도 안 돼요. 걔는 그러면 도전 정신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코끼리를 키울 때 새끼 코끼리를 말뚝에 받고 키웁니다. 줄을 엮어서. 그럼 말뚝에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코끼리는 그 주위만 돌아요. 그 다음에 큰 다음에는 등치가 커서 웬만한 말뚝은 다 뽑혀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그 말뚝이 소용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도 코끼리는 말뚝을 뽑아도 그 범위 내에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무슨 재능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엄마가 그걸 고정시켜 놓으면은 그 아이는 그 많은 그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써먹지 못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코끼리 말뚝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론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수학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그래놓고 집어넣는데 그러다 보면 걔는 어떻게 돼요? 펜싱 선수 하면 되는데 이 막내 보고 역도 선수 되라 그러면은 역도를 들 수 있어요? 암만 해도 이 학생은 역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많이 이렇게 기회를 뭐 자연에도 가보고 또 보고, 그 대신 뭘 주면 안 돼요? 휴대폰, 전자게임, TV 많이 보게 하는 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건 좋아요. 왜? 상상력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뇌는 특이한 동물, 특이해요. 동물이 아니라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보면, 맛있는 음식을 보면 군침이 돌죠.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머리 상상해서 그 음식을 떠올리면 입에 군침이 돌아야 안 돌아요? 군침이 돌아요. 뇌라는 거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을 못합니다. 자기가 상상해도 군침이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상상을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 책으로 보는 게 더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책을 읽게 하고 책을 들려주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영화를 보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상상력을 키워주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책을 많이 읽혀야 됩니다. 그러면 책을 보면서 자기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러면서 상상력의 스냅스가 커지고 발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꿈을 갖고 꿈을 이룬 사람들의 얘기인데, 아시지만 혹시 이 폴 포츠라고 들어보셨죠?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휴대폰 장사인데, 브리튼 갓 탤런트라는 데서 오페라를 부르면서 아주 뭐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얼굴도 참 잘생겼어요. 그죠? 아시죠? 그리고 뭐 학벌도 없고 굉장히 어려워요. 목청도 수술을 할 정도로 수술도 가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지만 자기가 가수가 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그걸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왼쪽에 오순희 교수라는 분은 다리로 그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팔이 없습니다. 사고로 양팔을 잃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야, 다리로 하는 걸 보고 넌 다리가 재능이 있다. 그러면 다리로 그림을 그려봐라. 그래서 다리로 그림을 그려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대학 교수로 해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그걸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금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도 여러분 아시죠? 손가락이 4개밖에 없어요. 근데도 피아노를 칩니다. 우리 10손가락 가지고도 힘든데. 근데 꿈이 있고 하니까 그걸 극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것도 한계가 있지만은 그걸 극복할 수도 있는 게 뭐냐? 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꿈이고, 두 번째가 신체적인 어떤 조건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은 신체적인 조건도 맞아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한 결과 성공한 사람들은 노력이 약 30%, 나머지는 재능이 한 70% 이렇게 작용하더라. 그래서 재능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 잘 이렇게 돌봐주고 기회를 줘야만 아이들이 두뇌가 활발하게 발달하면서 그게 성장해가지고 좋은 두뇌로 될 수가 있고, 그래야
재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런 걸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되고 주에도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어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